전 세계가 포기한 30년 숙제 한국이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노르웨이 북극 훈련장 온도계가 영하 27도를 가리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최신 도하 장비들이 모두 얼어붙어 작동을 포기한 순간 한국만이 홀로 강 위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나토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72시간 후 발표된 테스트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버지니아주 펜타곤 지하 3층 나토 기술위원회 회의실. 그날도 똑같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이름은 조셉 맥클라렌입니다. 30년간 미 육군 공병대 장교로 그리고 현재는 미 국방부 산하전략물자 연구소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양쪽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또 다른 실패작이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간 제가 씨름해왔던 단 하나의 문제 도하작전 자동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분 33초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력 투입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했고요. 프랑스 탈레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전개까지는 성공했지만 회수 과정에서 3명의 작업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15년간 이 업무를 해오면서 수백 번 들어본 말들이었거든요. 도하장비 자동화. 말은 쉽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다는 것. 그것도 적의 공격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말입니다. 기존 도하 장비들은 모두 4명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했고 설치에만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건 전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다음 업체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조달청 담당자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군요. 순간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하 장비는 독일이 7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K-팝이나 반도체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군사공학의 전통이 필요한 영역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고 해야겠군요. 30년간 서구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실패한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브릿지에 이어 프랑스의 EFA, 영국의 BR90 모두 완전 자동화에는 실패했거든요. 일단 한번 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3주 후 한국팀이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김대호라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장비 이름은 수련입니다. 수련이요?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적인 이름을 붙인다고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김 팀장이 다음에 한 말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모두 사람이 장비를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리를 사람이 놓는 게 아니라 장비가 스스로 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우리가 찾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더 쉽게 장비를 다룰 방법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아예 사람이 필요 없는 장비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시연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김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 주십시오. 저희는 실험실이 아닌 전장을 위해 이 장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서구 군사공학계를 지배해온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수련이라는 장비가 나토의 도하작전 교범 자체를 새로 쓰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한국팀이 가져온 수련이 트레일러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크기는 기존 독일제 장비와 비슷했고 겉모습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단순해 보였습니다. 제가 김 팀장에게 물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조작 패널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김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장에서는 단순함이 생명이니까요. 그때 나토 참관단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하인츠 밀러 박사, 프랑스의 피에르 듀퐁 중령, 영국의 제임스 스미스 준장까지 모두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었죠. 밀러 박사가 수련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군요. 우리 레오파르트 시스템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듀퐁 중령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 인터페이스가 너무 단순합니다. 이걸로 정밀한 도하 작전이 가능할까요?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 봐온 수많은 실패작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연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4명의 작업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1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이요? 밀러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하 장비는 최소 3명, 보통은 4-5명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켜보시죠. 한국팀에서 이상민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가 나왔습니다. 군복무 경험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가 수련 앞에 서더니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잠깐. 스미스 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태블릿으로 도하 장비를 조작한다고요? 이건 장난입니까? 김 팀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조작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복잡한 레버나 버튼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민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순간 수련이 살아났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더군요. 트레일러에서 내려와 강가로 향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수련이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수평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서 브리지 모듈이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가이드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혼자서? 밀러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기존 독일제 장비는 4명이 30분 이상 걸려서 설치하는 작업을 수련은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브리지가 강 반대편에 닿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9분 47초였습니다. 듀퐁 중령이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상민이 다시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수련이 다리를 회수하기 시작했더군요. 이것도 완전 자동이었습니다. 회수 시간은 6분 12초. 저는 30년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버튼 몇 개만으로 완벽한 도하 작전을 수행한 거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센서는 어디 있습니까? 강 바닥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련에는 AI 기반 지형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강의 깊이, 유속, 바닥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설치 위치와 각도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그럼 운용자 교육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운용자 교육만 최소 2주가 걸렸거든요. 스미스 준장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합니까? 자가진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민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줍니다. 간단한 수리는 장비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수리한다고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업 시스템과 자동 교체 모듈이 있습니다. 80% 이상의 문제는 사람의 개입 없이 해결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도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율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30년간 사람이 장비를 더 쉽게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사람이 필요 없는 장비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토 대표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밀러 박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나토 도하작전 교범에는 최소 3명의 운용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듀퐁 중령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복수의 운용자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 팀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실수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건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단순한 시연용 트릭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어려운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극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는 실전을 위해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들을. 나토 내부의 격렬한 반발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세계 군사사를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연이 끝난 지 48시간 후 제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였죠. 맥클라렌 당장 화상회의에 접속하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나토 방산협력위원회 전체 멤버들이었습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미트 국방차관, 프랑스의 마르셀 베르나르 방산청장, 영국의 데이비드 체인벌린 육군 참모차장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슈미트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클라렌 한국 장비건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우려 말입니까? 베르나르 청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토 표준작전 절차 DOC-847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모든 도하 장비는 최소 3명 이상의 운용자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한국 장비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체인벌린 차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60년간 쌓아온 나토의 안전 프로토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9분 47초 만에 완벽한 도하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슈미트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능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표준입니다. 독일은 70년간 도하 장비 분야의 세계 표준을 제시해왔습니다. 라인메탈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것이고요. 하지만 라인메탈 장비는 완전 자동화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하 작전은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최고 기술 책임자 볼프강 헤르만 박사였습니다. 맥클라렌 씨, 저는 한국 장비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 말입니까? 헤르만 박사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 시스템은 EMI 전자기 간섭 환경에서의 테스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둘째, 극한 온도에서의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장기 내구성입니다. 우리 라인메탈 장비는 5만 사이클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한국 장비는 어떻습니까? 김 팀장이 화상회의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허가했죠. 안녕하세요.
한화시스템 김대호입니다. 김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은 10만 사이클 테스트를 통과했고 EMI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온도 범위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검증되었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10만 사이클이요? 불과 2년 개발 기간에 그런 테스트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15년간 연구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테스트 보고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조작이 가능하죠. 우리는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슈미트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장비의 나토 공식 인증을 위해서는 독일 BWB 연방방산청 시설에서 6개월간의 검증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요? 그동안 다른 후보 업체들은 2주면 충분했는데요. 베르나르 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표준을 따랐으니까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므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검증 기준이 무엇입니까? 헤르만 박사가 목록을 읽어내렸습니다. 영하 30도 이하 극한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전자기 펄스 공격 상황 시뮬레이션, 부분 파손 상태에서의 복구 능력,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자체 발전기만으로 3일간 작동.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조건들은 기존 어떤 장비도 통과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슈미트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존 표준을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적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견제였죠. 독일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70년간 지켜온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헤르만 박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조건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베르나르 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노르웨이 트롬세 기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영하 27도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좋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그 조건들은 말도 안 됩니다. 실패하면 나토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어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맥클라렌 씨,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위험이 클수록 성과도 큽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비밀 무기요? 한국의 시행착오 없는 완벽함입니다. 서구는 70년간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왔다면 한국은 그 모든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후발주자의 이점을 극대화한 거였죠. 기존 시스템들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극한 테스트는 정말 가혹할 거였거든요. 더욱이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을 실패시키기 위해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BWB가 추가 조건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테스트 기간 중 한국 기술진의 현장 개입을 금지한다.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 즉 공장 설비 기계 등을 파괴하여 생산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답변은 또다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수련은 원격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벌어질 노르웨이에서의 대결이 단순한 장비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노르웨이 트롬세 북극 훈련장. 제가 군복무를 시작한 이래 경험해본 가장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에 달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도하 장비 테스트라니. 함께 온 미 육군 테스트팀의 마이클 톰슨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야. 하지만 독일 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볼프강 헤르만 박사가 방한복을 단단히 입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면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한국처럼 복잡한 AI 시스템은 더욱 그렇죠. 프랑스 베르나르 청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탈레스 장비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성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한국 장비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훈련장에는 이미 3대의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브릿지에 이어 프랑스의 EFA MK3, 그리고 한국의 수련. 하지만 한국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팀이 나타났습니다. 김대호 팀장과 함께 온 건 이번에도 이상민 엔지니어 1명뿐이었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고작 2명이요? 이 추위에서 장비 정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 팀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수련은 자가진단과 자동복구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자동복구? 베르나르 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하 27도에서 유압 오일이 얼어붙는데 자동복구가 가능하다고요? 지켜보시죠. 노르웨이 군사기술청의 올라프 한센 박사가 테스트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3일간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입니다. 외부 전력 공급은 금지되며 장비 자체 발전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도하 작전은 매 6시간마다 실시하며 총 12회 수행해야 합니다. 톰슨 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존에 이 조건을 통과한 장비가 있습니까? 한센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장비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지 통과를 전제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한국을 실패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죠.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가 먼저 나섰습니다. 4명의 독일 기술자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장비 주변을 뛰어다녔지만 2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EF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시간 동안 시도했지만 전자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렸죠.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의 차례였습니다. 이상민이 태블릿을 꺼내며 수련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습니까? 한센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상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켜져 있습니다. 수련은 대기 모드에서도 최적 온도를 유지합니다. 대기 모드에서요?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수련에는 내부 온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하 40도까지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상민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수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장비들과 달리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영하 27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작합니다.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수련이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수평을 맞춘 후 브리지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이 온도에서 저렇게 정밀한 동작이.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영하 27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수련은 정확히 9분 51초 만에 도하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평상시보다 겨우 4초 늦었을 뿐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말했습니다. 온도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 성능 유지는.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련의 모든 핵심 부품은 군사용 규격입니다. 반도체는 영하 55도까지 작동하고 유압 오일은 특수 합성유를 사용해 영하 40도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끝난 후 독일과 프랑스 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이 남아 있었거든요. 6시간 후 두 번째 테스트. 수련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12시간 후 세 번째 테스트. 역시 문제 없었습니다. 18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눈보라가 몰아친 거였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테스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센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상민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련에는 라이다와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시야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정말로 수련은 눈보라 속에서도 완벽하게 도하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설치 시간은 9분 23초로 더 빨라졌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AI가 지형을 3D로 매핑합니다. 시야는 필요 없어요. 36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전자기 펄스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EMP를 발생시킨 거죠. 이제 끝이군. 베르나르 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EMP 공격을 받으면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거든요. 하지만 수련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톰슨 중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수련의 모든 핵심 시스템은 패러데이 케이지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EMP 공격에도 끄떡없어요. 48시간째 부분 파손 테스트였습니다. 노르웨이 군이 일부러 수련의 외부 센서를 파손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군. 헤르만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련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업 센서가 자동으로 전개된 거였습니다. 자동 복구 시스템입니다. 이상민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부품이 손상되면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체합니다. 72시간이 모두 지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련은 12회의 도하작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평균 시간은 9분 34초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8분 59초를 기록했습니다. 한센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비도 24시간을 버티지 못했는데 그 순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 공병대의 에릭 올센 대위가 다가와서 이상민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동료님, 당신들은 도하를 군수가 아니라 기술로 접근했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팀장과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서구는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하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안전성인데 그걸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완벽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이제 나토 승인을 받을 수 있겠군요. 김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72시간 후 독일과 프랑스는 더욱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펜타곤 1인 4층 국방장관 직속 첨단무기체계 평가위원회 회의실이었죠. 이런 고위급 회의에 불려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CIA 과학기술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 담당관까지 미국 안보 정책의 최고 위층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오스틴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클라렌 한국 도하장비 건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 예, 장관님.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영하 27도 극한 환경, EMP 공격까지. 우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들이다. CIA 과학기술국장인 데이비드 코엔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이 기술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한화 시스템은 나토 승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제시카 윌리엄스 기술 담당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편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제 군사기술까지. 오스틴 장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거다. 이 기술이 우리 군사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맥클라렌, 솔직히 말해라. 우리가 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저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거든요.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최소 5년, 아마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한국이 기술 발전을 멈춘다는 가정하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밀리 의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한국의 나토 진출을 막는 거다. 어떤 방법 말입니까? 윌리엄스 담당관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 나토 기술 표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거죠. 코엔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이미 독일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베를린도 같은 생각이에요.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 같은 독일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적 우월성을 정치적으로 막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정함과 국가안보는 별개다, 맥클라렌.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문제였죠. 70년간 서구가 지배해온 군사기술 분야에 아시아 국가가 도전장을 낸 거였고 그걸 기득권층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흘 후 브뤼셀에서 긴급 나토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기술자문관으로 참석했죠.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미트 국방차관이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도하 장비가 기존 나토 표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청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명 운용 시스템은 나토 안전 규정에 위배됩니다. 만약 운용자가 실수하거나 부상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체인벌린 차장도 동조했습니다. 더욱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해킹의 위험성이 큽니다. 적이 시스템을 장악하면 우리 장비가 적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몇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마렉 노바코프스키 국방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 장비의 성능은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성능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체코의 얀 호라체크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규정보다는 실질적 성능이 중요합니다. 슈미트 차관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70년간 쌓아온 나토의 표준화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표준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연구해서 우리 표준에 반영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룩셈부르크는 한국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국에게는 한명 운용 시스템이 오히려 장점이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가 독일에 정면 도전한 거였으니까요. 슈미트 차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독일과의 방산 협력은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대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 장비에 관심이 있습니다. 북극 환경에서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기존 어떤 장비도 보여주지 못한 성능이었습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다면 프랑스는 나토 방산협력에서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동맹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은 나토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했습니다. 서유럽의 기존 강국들과 동유럽의 신생 회원국들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가 드러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노바코프스키 차관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한국 장비를 도입하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폴란드는 실용주의 국가예요.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결국은 성능을 인정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30년간 나토 시스템 안에서 일해왔는데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혁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핀란드가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로서는 최고 성능의 장비가 절실했던 거죠. 슈미트 차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협력한다면 독일은 핀란드와의 모든 방산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서유럽과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동유럽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곧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였거든요. 핀란드 성명이 발표된 지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대우 팀장이었죠. 맥클라렌 씨, 중요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워싱턴으로 오실 수 있나요? 누구 말입니까? 저희 기술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설계자이기도 하고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 D.C. 롯데호텔 로비에서 김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인물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준. MIT에서 전설로 불리던 그 박성준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정말 박성준 박사님입니까? 박성준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맥클라렌 씨. 2018년 DARPA 프로젝트 이후 처음 뵙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성준은 MIT 기계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로봇공학과 자율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 DARPA의 차세대 무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걸까요? 박사님께서 수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겁니까?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박성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천천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호텔 최상층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박성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DARPA의 차세대 자율 도화 시스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5년간 2억 달러 예산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 박성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단된 게 아니라 제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셨다고요? 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너무 혁신적이었나 봅니다.
기존 방산업체들이 납품할 게 없어진다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DARPA는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박성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금의 수련과 거의 같았습니다. 한 명 운용, 완전 자동화, AI 기반 자율 판단. 모든 게 완성 단계였어요. 그럼 왜 취소되었습니까? 로비 때문이었죠.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대형 방산업체들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안전상 위험하다는 명목으로요. 김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부품도 많이 팔고 유지보수 계약도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하지만 제 시스템은 너무 단순하고 완벽해서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겁니까? 박성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2020년에 MIT로 돌아가서 연구를 계속했죠. 하지만 2021년 한화 시스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을 보고 정말 혁신적인 도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바로 승낙하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DARPA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6개월간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박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바꾼 건 다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미국의 한 방산업체에서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특허를 냈더군요. 제가 DARPA에서 개발한 기술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더 황당한 건 미국 법원이 그 특허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 연구원이었을 때 개발한 기술인데도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혁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박성준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2022년 9월이었죠. 한화 시스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떠셨습니까? 박성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매 단계마다 수십 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기존 업체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되는가 안 되는가만 중요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AI 시스템 도입 결정만 해도 미국에서는 6개월간 회의를 했습니다. 안전성 검토, 윤리 검토, 정치적 파급 효과 검토.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3일 만에 결정했습니다. 성능이 향상되면 도입한다. 그게 전부였죠. 김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는 빨리빨리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 결과가 수련이군요. 박성준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걸릴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는 2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요. 그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사님이 한국으로 가신다는 걸 알았을 때 말입니다. 박성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수련의 성능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토안보부에서 제 여권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국가기밀 유출 우려라는 명목으로요. 다행히 제가 이미 한국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서 실패했지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과학자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성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작년 일입니다. 갑자기 MIT에서 연락이 와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더군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연구 자유도도 완전히 보장해준다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가지 않으셨군요. 당연하죠. 이미 한국에서 제 꿈을 실현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박성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게 있거든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정한 혁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미국은 이미 기득권의 안주에서 현상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항상 더 나은 걸 만들려고 하죠. 그게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련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와 철학의 충돌이었죠. 안정성을 추구하는 서구와 혁신을 갈망하는 한국의 대결이었던 거였습니다.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맥클라렌 씨,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한국에서 현실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라고 하시면 수련은 1세대일 뿐입니다. 저희는 이미 2세대, 3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실 걸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혁신과 기득권, 도전과 보수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장비 도입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성준 박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도하 장비 도입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는 나토 역사상 비회원국 기술이 회원국에 정식 도입되는 첫 번째 사례였죠. 그날 오후 저는 긴급히 브뤼셀로 소환되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차관이 분노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결정은 나토의 근본을 흔드는 배신 행위입니다. 70년간 구축해온 표준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핀란드의 사리 에스켈라 국방장관이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핀란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러시아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고 성능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동맹국들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 장비는 나토 표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켈라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과 논의한 결과 기존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때 김대호 팀장과 박성준 박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등장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경직되었죠. 박성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기존 나토 장비와 수련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죠. 슈미트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하자는 겁니까? 실험이 아닙니다. 박성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실제 검증된 기술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EFA, 영국의 BR90, 그리고 우리 수련을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영국의 체인벌린 차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호가 설명했습니다. AI 기반 번역 시스템입니다. 각각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성준이 화면에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장비가 도하 지점을 설정하면 수련이 자동으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프랑스 장비가 후속 지원을 담당하는 식이죠. 모든 게 자동으로 조율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하지만 슈미트 차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달 한국에서 미군과 합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미군의 M60A1 AVLB와 수련을 연동 운용한 결과 전체 작전 효율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테스트에 제가 참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때 폴란드의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폴란드도 이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실제 테스트가 가능합니까?
박성준이 답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슈미트 차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공식 승인도 받지 않은 시스템을 함부로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에스켈라 장관이 물었습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나토 기술위원회의 공식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핵심 기술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고요. 셋째, 유럽 내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김대호와 박성준이 잠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조건부라고요? 핵심 AI 알고리즘은 블랙박스로 처리하되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대신 나토 회원국에게는 기술 이전을 제공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파격적 제안이었거든요. 체인벌린 차장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말입니까? 완전한 기술 이전입니다. 박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수련급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 원리와 제조 기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슈미트 차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김대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시장 독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기술 수준의 향상이 목표예요. 모든 나라가 더 나은 장비를 갖게 되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기존 서구 방산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청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같은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대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만 협력합니다. 이는 한화 시스템의 창립 이념이기도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즉시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대표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나토 내부가 두 진영으로 나뉘었죠. 슈미트 차관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독일은 나토 방산협력에서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켈라 장관이 냉정하게 응답했습니다. 독일이 탈퇴한다면 그건 독일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토가 설립된 지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에서 이런 근본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유럽의 경험이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날 거예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폴란드에서 열릴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스트가 모든 것을 결정할 예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박성준 박사와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술 이전을 할 생각이신 겁니까? 박성준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발전해야 진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이 세계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폴란드 그단스크 군사기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1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침 7시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4개국의 도하 장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EFA, 영국의 BR-90, 그리고 한국의 수련.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하나의 작전을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70년간 분리되어 있던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독일 팀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볼프강 헤르만 박사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과연 이 복잡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박성준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지켜보시죠. 한국의 AI가 모든 장비의 언어를 번역해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슬라강을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를 동시에 설치하는 복합 도하작전이었죠. 각 장비가 담당할 구역이 배정되고 전체 작전의 조율은 수련의 AI 시스템이 맡았습니다. 작전 개시. 폴란드 공병대 사령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마법 같았습니다. 수련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형을 스캔하고 최적의 도하 지점을 계산한 후 다른 세 장비의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 프랑스, 영국 장비들이 모두 수련의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오파르트가 두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독일 기술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장비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쪽으로 가지? 독일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련의 AI가 계산한 경로가 기존 독일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레오파르트는 평소보다 30%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EF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나르 청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우리 장비가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영국 BR-90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평소 4명이 필요한 작업을 AI의 도움으로 2명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인벌린 차장이 경악했습니다. 30년간 우리 장비를 다뤄왔는데 이런 성능은 처음 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전체 작전의 동기화였습니다. 4개 장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움직였습니다. 한 장비가 약간 늦으면 다른 장비들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전체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완성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23초. 기존 최고 기록보다 8분이나 빨랐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 장비가 고장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죠. 시나리오상 독일 레오파르트의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전 중단해야 합니다. 독일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AI가 즉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3장비가 독일 장비의 역할을 분담해서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그런 게 가능합니까? 헤르만 박사가 의심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수련이 독일 장비의 작업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프랑스와 영국 장비에 재분배했습니다. 심지어 고장난 독일 장비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전체 효율을 최대화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장비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작전 시간은 단 2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바코프스키 차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박성준이 설명했습니다. 각 장비는 사전에 설정된 AI 프로토콜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도 연주를 계속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4개 장비는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각자의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다른 장비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최적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체인벌린 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개별 운용 방식보다 효율성 65% 향상, 안전성 80% 향상, 인력 소요 50% 감소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가 주최한 만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박성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군요. 박성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견고한 기초 위에 혁신을 더한 것뿐입니다. 독일의 70년 노하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베르나르 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까? 김대호가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에스켈라 장관의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독점보다는 공유가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우월성이 아니라 철학의 우월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기술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걸 본 거였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저는 박성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박성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맥클라렌 씨,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들 말입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련보다 10배 더 똑똑하고 100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나토는 공식적으로 한국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합의했고 곧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도화 시스템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나토 아시아 태평양 기술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이죠. 15년간 이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새로운 연구소에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보고 왔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성준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해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30년 전 젊은 공병 장교였던 제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기득권도 없는 오직 인류의 발전만을 위해 협력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